러시아 음악의 대표주자라고 하면 자연스럽게 떠올리게 되는 이 사람, 문학의 톨스토이, 미술의 레핀과 더불어 19세기 러시아 문화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인물이에요. 교향곡, 피아노곡, 발레 음악 등 그의 음악은 러시아뿐 아니라 세계 음악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는 작품들인데요. 아름다우면서도 풍부한 선율로 깊은 울림과 감동을 주는 음악가 퓨트르 차이코프스키입니다. 차이코프스키를 떠올릴 때 발레 음악을 먼저 떠올리는 분들 많이 계실 것 같은데요. 사실 그 당시 차이코프스키가 발레 음악을 만든다는 것은 아주 이례적인 행보였어요. 왜냐하면 발레 음악은 그저 무용의 보조적인 도구로 여겨졌었거든요. 그래서 소위 잘 나가는 작곡가라면 발레 음악은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하지만 발레를 좋아하는 조카들이 있었기 때문에 당시 최정상의 음악가였던 차이코프스키는 발레 음악 작곡에 뛰어듭니다. 그는 볼거리가 중심이 되는 발레 작품에서 음악에도 예술성을 더하는 것에 신경을 썼죠. 음악만 따로 떼어서 연주해도 손색이 없을 만큼 그 자체로도 완벽하게 만들기 위해 공을 들였습니다. 이러한 시도로 발레 음악의 위상이 높아지게 되면서 그의 음악으로 발레 작품을 기억하는 경우도 많아졌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대표적인 작품 3가지, 백조의 호수, 잠자는 숲속의 미녀, 호숫가 인형이에요.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상연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작품들, 재밌는 점은 차이코프스키 사후에야 비로소 빛을 보았다는 점이에요. 먼저 백조의 호수를 한번 볼게요. 백조의 호수는 러시아에 널리 알려진 전설의 음악을 입혀서 총 4막으로 구성한 발레 작품인데요. 그중에서도 2막에서 등장하는 가장 유명한 백조의 주제, 왕자의 생일 부분이에요. 구슬픈 오보의 소리와 단조의 무거운 분위기가 저주에 갇힌 주인공의 슬픈 운명을 암시하는데요. 이 주제가 4막에서는 장조로 조성이 바뀌면서 모든 악기가 함께 희망에 찬 선율을 연주하는 부분을 들을 수 있어요. 당대 최고의 작곡가가 선보인 첫 발레 음악, 사람들 반응이 어땠을까요? 슬프게도 차이코프스키가 다시는 발레 음악을 하지 않겠다라고 할 정도로 무지막지한 악평이 쏟아집니다. 사람들은 시선을 사로잡는 황홀한 발레, 쓸데없이 수준 높은 음악이 등장했다고 느꼈던 것 같아요. 첫 발레 음악의 실패를 딛고 차이코프스키가 심기일전에서 재도전한 발레 음악, 잠자는 숲속의 미녀예요. 두 번째 도전에서도 차이코프스키는 음악이 너무 난해하고 복잡해서 춤과 어울리지 않는다는 혹평을 받았는데요. 이미 최정상의 작곡가로서 이름이 알려져 있는데 흥행은 고사하고 2번이나 고배를 마셨으니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런데도 차이코프스키는 포기하지 않고 다시 한번 도전을 선택했어요. 정말 대단한 열정이죠? 그 작품이 바로 호숫가기 인형인데요. 이번에 그는 조금 다른 전략을 세웠어요. 바로 발레 작품이 상연되기 1년 전에 음악만 먼저 연주하게 한 거죠. 차이코프스키는 이 곡에서 재미있는 시도를 많이 했는데요. 작은 건반 악기인 첼레스타를 처음으로 음악에 적용하기도 하고 합창을 편성하는 등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죠. 그래서일까요? 다행히 음악은 관객들에게 좋은 반응을 얻었죠. 하지만 발레와 함께 무대에 올랐을 땐 또다시 처참한 평가를 받습니다. 이번엔 발레 구성과 안무가 지적을 받은 거예요. 그렇게 호숫가기 인형 발레와 음악은 잠시 역사 속으로 사라졌고 다시 사랑을 받기까지 초연 이후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앞서 말했다시피 작품 모두 세간의 인정을 받게 된 건 차이코프스키가 세상을 떠난 이후였어요. 생전에 자신의 발레 음악이 누리는 인기를 만끽하지 못했다는 점이 참 아쉬운데요.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은 그 자체로도 완벽한 기승전결을 갖추고 있던 데다 춤과 융화되면서 환상적인 아름다움이 극대화된다는 점에서 여러 안무가들에게 영감을 불어넣었던 거예요. 그의 발레 음악은 지금도 우리 곁에 남아 여전히 많은 사람들에게 감동을 선사하고 있답니다. 곡의 첫 시작부터 우울하면서도 비장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이 곡, 차이코프스키의 발레 음악과는 전혀 다른 느낌을 주는 교향곡 6번, 비창이에요. 그의 대표작으로 비창을 소개하는 이유는 차이코프스키가 이 곡을 쓰면서 틀림없이 자신의 일생에서 가장 뛰어난 작품이 될 거라는 자신감을 내비쳤기 때문인데요. 그리고 정말 말하는 대로 이루어진 작품이기도 하죠. 하지만 1893년 10월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그의 지휘로 처음 초연되었을 땐 작품이 가진 어둡고 침울한 분위기가 청중들을 당황시킬 정도였어요. 차이코프스키의 동생인 모데스트가 이 작품을 비창이라는 부제를 붙이면서 사무치게 느껴지는 고통과 절망은 더욱 극대화됐죠. 설상가상으로 초연 이후 9일 만에 차이코프스키가 갑작스럽게 세상을 떠나게 되면서 이 곡이 그의 유작으로 남게 되었는데요. 며칠 후 그를 기리기 위해 이 곡이 연주되었을 때 마지막 악장의 침통한 선율에 청중들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고 전해집니다. 총 4악장으로 이루어진 이 작품은 구성에 있어서 전작들과 큰 차이를 갖고 있는데요.
특히 마지막 4악장이 가장 특징적인 부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경쾌한 분위기의 3악장과는 완전 대조되는 분위기를 이루고 있어요. 4악장에서는 바이올린의 하강하는 멜로디로 구슬프면서도 무거운 선율이 연주되는데요. 그러면서 우울한 분위기로 곡 전체가 마무리되는 구조를 택했어요. 특히 느릿느릿하게 끝을 향해 나아가다가 쓸쓸하게 끝나는 마지막 부분은 강한 여운을 남기죠. 그래서 이 마지막 악장은 장례식이나 갑작스러운 재난으로 고통을 겪은 사람들을 위로할 때 연주하는 곡으로도 유명합니다. 차이코프스키 최후의 역작이 보여주는 친밀한 구성과 깊고 진한 감정을 여러분들도 느껴보시길 바랄게요.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에는 서유럽 음악의 스타일과 동시에 러시아 고유의 색채가 담겨있는 독특한 작품 세계가 묻어났는데요. 내 음악은 러시아에서부터 나왔다라고 할 정도로 그의 작품에는 러시아의 민속음악이나 러시아 정교회, 레퀴엠 같은 민속적인 색채가 강하게 묻어있는데요. 그러면서도 감정적으로 매우 풍부하고 한편으로는 입으로도 따라 부를 수 있을 정도로 단순한 선율이 특징이라고 할 수 있어요. 차이코프스키는 22살에 상트페테르부르크 음악교실에서 본격적으로 음악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이름을 달린 보통의 작곡가들에 비하면 상당히 늦은 나이죠. 그가 음악가로서 유명해지게 된 건 바로 폰 메크 부인의 전폭적인 후원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어요. 폰 메크 부인은 차이코프스키가 음악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약 15년 동안 그를 후원했는데요. 이 기간 동안 두 사람은 1200여 통의 편지를 주고받으면서 플라토닉한 관계를 이어나갔던 것으로 전해져요. 하지만 폰 메크 부인이 일방적으로 후원을 중단하겠다고 통보해 오면서 두 사람의 관계마저 끊어지죠. 이후에도 차이코프스키가 여러 번 편지를 보냈지만 답장은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정신적으로 큰 충격을 받았던 차이코프스키는 우울증에 시달렸고 죽는 순간까지도 그녀를 원망할 정도로 좌절했던 것 같아요. 차이코프스키의 사망 원인에 대해서는 여전히 소문이 무성한데요. 공식적으로는 당시 유행하고 있던 콜레라로 인한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하지만 그가 동성애자였다는 것이 밝혀지면서 사회적으로 큰 곤란을 겪었었고 이로 인해 자살을 강요당했다는 설도 제기되고 있죠. 그의 작품 속 아름다운 선율 어딘가에 서려있는 슬픔은 이런 혼란스러운 마음을 대변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싶어요. 지금은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음악가 중 한 명이지만 음악 앞에서 그는 항상 위축되어 있었고 힘들어했어요. 그의 음악이 초연된 현장에서는 신랄한 평가가 자주 따랐고 그의 음악에 대해서도 냉철한 평가가 이어졌거든요. 하지만 오늘날엔 인상적인 멜로디와 풍부한 감성으로 시대를 넘어 꾸준히 연주되고 있죠. 다양한 장르를 섭렵하면서 업적을 남길 만큼 음악을 사랑했던 음악가, 러시아의 상징이자 러시아를 넘어 세계 음악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 차이코프스키의 음악을 감상하면서 클래식 음악의 위대한 유산으로 남은 비운의 음악가를 기려보시길 바랍니다.